아빠, 우리 이제 못 와요. 다음 주에 딴 나라로 입양 간대요. 재계의 거물 김승호 회장은 외아들 기일을 맞아 찾아간 묘지에서 묘비를 부둥켜 안고 아빠를 울부짖고 있는 육남매를 두 눈으로 마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묘비에 박힌 이름은 3년 전 가슴에 묻었던 아들 이름 석자였죠. 순간 회장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죽은 아들은 20살 때 무정자증 판정을 받아 아이를 가질 수 없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등에 업힌 막내가 칭얼거리자 첫째는 아이를 토닥이며 나지막히 노래를 흥얼거렸죠. 그 순간 회장은 두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노래는 5살 때 엄마를 잃은 충격으로 말문을 닫았던 아들을 위해 회장이 직접 만들어 불러주던 노래였거든요. 죽은 아들의 묘 앞에서 아빠라 부르고 둘만의 노래까지 알고 있는 이 육남매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계신 곳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한 분 한 분 모두 기억하며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 사람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한 일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봄비가 촉촉히 내려 사람들을 설레게 만드는 어느 봄날, 차가운 비석 아래 잠든 아빠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가는 고아 육남매에게는 그 봄비가 하늘이 흘리는 눈물 같았습니다. 우산도 없이 낡은 옷이 비에 젖어 어깨에 달라붙은 6아이가 묘역 입구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맨 앞에 12살 첫째는 3살배기 막내를 등에 업고 있었고 검은 봉지 하나를 제 가슴팍에 꼭 끌어안고 있었죠. 그때 묘역관리인 아저씨가 빗자루를 들고 나오다가 그 모습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니, 이 비 오는 날에 우산도 없이 너희끼리 온 거야? 아저씨가 허둥지둥 제 우산을 아이들 쪽으로 기울이자 첫째가 고개만 꾸벅 숙였죠. 작년엔 엄마랑 왔잖아. 엄마는 어디 계셔? 그 말에 넷째의 어깨가 움찔 떨렸고 눈망울에 그렁그렁 눈물이 고이더니 입술을 앙다물고 울먹였습니다. 엄마도 돌아가셨어요. 관리인의 눈이 크게 벌어졌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한 채 넷째의 작은 등만 토닥여 주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비를 맞으며 아빠 묘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10분 뒤 묘역 진입로 저편에서 검은 고급 세단 여러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수행원 5-6명이 우르르 내렸고 한 사람이 커다란 검은 우산을 받쳐들자 그 안으로 한 노신사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죠. 새하얀 셔츠에 빈틈없이 다려진 감색 양복, 번쩍이는 구두,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한 손으로 쥐었다 폈다 한다는 대성그룹 회장 김승호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 같았고 얼굴에는 단 한 줄기의 감정도 비치지 않았어요. 수행원들이 재빨리 지늘기 없는 길을 고르며 앞서 걸었고 그 손에는 백화점 최고급관에서 사온 단팥빵 상자가 고이 들려 있었죠. 결혼을 반대하자 아버지와 인연을 끊겠다고 집을 뛰쳐나간 뒤 3년 전 교통사고로 먼저 간 외아들 민재의 기일을 그는 아들이 가장 좋아했던 이 빵 하나로 대신해 왔거든요. 걸음을 옮기던 회장의 눈에 저 앞 묘비 앞에 옹기종기 서 있는 6아이가 들어왔습니다. 미간이 절로 찌푸려졌고 회장은 수행원에게 눈짓 한 번으로 명령을 내렸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첫째가 품에서 검은 비닐봉지를 꺼내더니 안에서 단팥빵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 묘비 앞에 올렸습니다. 그 빵을 본 순간 회장의 손에 들려있던 최고급 단팥빵 상자가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수행원에게 내렸던 손짓을 황급히 거두며 그는 저도 모르게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아빠, 드세요. 첫째의 목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가늘게 흘러나왔고 둘째가 그 옆에서 소매로 눈가를 꾹 눌렀죠.
마지막 단팥빵이에요. 이제 못 와요. 셋째가 울음을 삼키며 속삭이듯 덧붙였어요. 딴 나라로 입양 간대요. 우리 다 따로따로래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등에 엎여있던 3살배기 막내가 아빠하고 목 놓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첫째가 우는 막내를 토닥이기 시작했죠. 그러고는 입술을 오므려 낮게, 아주 낮게 노래 한 소절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김승우 회장의 온몸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손끝에 들려있던 백화점 단팥빵 상자가 툭 하고 진흙 바닥에 떨어졌고 최고급 단팥빵들이 흙탕물 위로 처박혔어도 그는 알아채지 못했죠. 저 노래. 40년 전 엄마를 잃고 실어증에 걸린 5살짜리 아들 민재를 품에 안고 아들의 말문을 트이게 해주겠다며 직접 만들어 불러주었던 그 노래. 아빠와 아들 둘만 아는 그 노래가 지금 저 낯선 아이들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데 회장은 휘청이며 한 걸음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어요. 수행원이 놀라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 손을 뿌리치고 아이들 앞까지 가까스로 다가갔죠. 얘들아, 아빠 이름이 뭐니? 회장의 목소리는 벌써 반쯤 갈라져 있었고 첫째는 낯선 할아버지의 떨리는 눈을 빤히 올려다보았어요. 저희 아빠 성함은 김자, 민자, 제자입니다. 김민재. 그 3글자가 귀에 꽂히는 순간 회장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민재는, 내 아들 민재는 20살에 무정자증 판정을 받아 평생 자식을 가질 수 없다고 했던 그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결혼도 반대했고 결국 집을 나간 그 아이였죠. 40년을 누구 앞에서도 고개 숙인 적 없이 살아온 김승우 회장의 두 무릎이 진창이 된 흙길 위로 허무하게 꺾였습니다. 명품 양복의 무릎에 시커먼 흙물이 번져나갔지만 그는 고개조차 들지 못했어요. 대한민국을 주무르던 그가 6명의 어린 고아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기 시작했거든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첫째가 놀란 얼굴로 조그만 손을 내밀었을 때였습니다. 저 아래 주차장 쪽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얘들아, 시간 다 됐어. 빨리 와. 하얗게 질린 얼굴의 젊은 여자 한 명이 주변을 연신 살피며 손짓을 하고 있었고 그 옆에는 사랑보육원이라는 5글자가 쓰인 낡은 승합차 한 대가 시동을 건 채 서 있었죠. 아이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파래졌습니다. 원장님 돌아오시기 전에 가야 돼. 빨리. 둘째가 첫째의 옷자락을 잡아 끌었고 첫째는 묘비를 향해 꾸벅 고개를 숙이더니 막내를 고쳐 업고 허둥지둥 비탈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회장은 뻗은 손을 거두지도 못한 채 빗속으로 멀어지는 6개의 작은 그림자를 그저 바라만 보았죠. 불러 세우고 싶은데 목이 갈라져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승합차 문이 쾅 하고 닫히고 바퀴 자국 하나만 진흙 위에 길게 남긴 채 차는 빗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비서실장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우산을 받쳐주자 회장이 허공을 응시한 채 갈라진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사랑보육원 저 아이들 뿌리부터 끝까지 전부 알아봐. 회장님, 저 아이들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누구 손에 있는지 한 조각도 빼놓지 말고. 얼음 같던 눈빛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고 그 자리에는 40년 만에 처음 보는 불씨 하나가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타오르고 있었죠. 봄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진흙 위에 나뒹구는 고급 단팥빵 위로 1,000원짜리 시장 단팥빵 하나가 묘비에 얌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꼭대기층 펜트하우스. 통유리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고 그 앞에서 강세하는 이탈리아에서 공수해온 찻잔을 입술에 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김승우 운전기사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사모님 회장님께서 오늘 묘지에서 웬 아이들 6을 만나셨는데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강세아의 입꼬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뭐, 6? 그중 한 아이가 어떤 노래를 불렀는데 회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셨답니다. 순간 손에 쥐고 있던 찻잔이 벽을 향해 날아갔고 도자기 깨지는 소리가 거실을 찢었죠. 금빛으로 칠해진 벽지에 홍차가 핏자국처럼 길게 흘러내렸습니다. 세월의 주름을 명품 화장품으로 가린 얼굴이 한순간 사납게 일그러졌고 그녀는 곧바로 10년 넘게 부려온 뒷선 브로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름, 사진, 호적, 주소까지 전부 가져와. 반나절 만에 가져온 서류 뭉치가 책상 위에 던져지자 강세아의 얼굴에서 핏기가 달아났습니다. 맨 위장에 붙은 흑백 사진 속 6아이, 그 아래에 적힌 부모의 이름 2줄. 그 이름 석자를 보는 순간 3년 전에 그 겨울이 서늘한 바람처럼 그녀의 목덜미를 스쳐갔죠. 그 여자의 어깨를 붙잡고 자신이 내뱉었던 말이 지금도 귓속에 쟁쟁했어요. 애들 살리고 싶으면 죽은 듯이 유령처럼 살아. 그때 그 여자의 눈은 이미 생기를 잃고 있었고 강세아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여겼거든요. 굳이 손을 쓰지 않아도 저 여자는 알아서 무너질 거라고 계산했으니까요. 그때 아주 단단히 짓밟아 버려야 했어. 강세아는 주먹을 쥐며 중얼거렸고 곧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최상무. 20년 세월 강세아의 더러운 일을 대신 처리해온 그림자 같은 사내였죠. 펜트하우스 지하 주차장으로 그를 긴급히 불러들인 그녀는 단 한마디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사랑 보육원 6명. 이 나라에서 지워. 해외 입양권으로 잡으면 깔끔합니다. 깔끔한 걸로는 부족해. 흔적도 없이 지워. 그녀의 눈빛은 얼음보다 독했고 손끝에선 다이아 반지가 섬뜩한 빛을 뿜고 있었죠. 최상무는 현금 1억 원이 빳빳하게 들어찬 서류 가방을 들고 그날 밤 바로 사랑보육원 뒷문을 두드렸습니다. 낮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드나들며 후원쌀을 나르는 겉으로는 흠잡을 데 없이 훈훈한 곳이었어요. 그러나 원장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 안의 얼굴은 딴판으로 바뀌곤 했죠. 손가락에 굵은 금반지를 끼고 진한 향수 냄새를 풍기던 원장은 가방 안을 들여다보더니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 6남매 해외로 보낼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최대한 신속하게 쥐도 새도 모르게 말입니다. 최상무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고 원장의 눈은 돈가방에서 떨어질 줄 몰랐어요. 사실 원장은 이미 독일, 미국, 프랑스 세 집에 6아이를 따로따로 쪼개보내 뒷돈으로 6배의 후원금을 챙길 계획을 짜놓은 지 오래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돈까지 굴러들어왔으니 이게 웬 떡이냐 싶었죠. 겉으로는 잠시 고민하는 척 미간을 좁히더니 느끼한 미소를 흘리며 되물었습니다. 일이 복잡해서 말입니다. 한 장만 더 얹어주시면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드릴 수 있죠. 탐욕에 눈이 먼 원장은 끝내 1억을 더 얹어 받아내고서야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밤부터 6남매의 이름이 적힌 서류가 빠르게 국제 입양 봉투로 옮겨지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강세아는 최상무를 통해 회장실 책상 아래와 회장 전용 차량 뒷좌석 가죽 틈에 손톱만한 도청 장치와 위치 추적기까지 설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펜트하우스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이어폰으로 남편의 하루를 엿듣기 시작했죠. 한낮이 조금 지났을 때 이어폰 너머로 기다리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회장님, 사랑보육원 아이들 6명 전부 민재 씨 핏줄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당장 진행해. 단, 우리 그룹 라인이 아니라 바깥 병원으로. 그 말을 들은 강세아는 이어폰을 빼며 콧방귀를 뀌었어요. 바깥 병원이라 해봤자 자신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은 이 나라에 거의 없었거든요. 그녀는 곧바로 오래전부터 관리해 오던 대학병원 연구원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2억 줄게. 검사 시료 받고. 결과는 불일치. 사모님, 이건 적발되면 내가 전부 책임지지. 그런 일은 내가 애초에 만들지도 않지만 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결론이었고 연구원의 숨소리는 그대로 끊어졌죠. 같은 시간 사랑 보육원 안은 숨막히게 조용해지고 있었습니다. 원장은 6남매를 원장실로 불러 모은 뒤 손바닥으로 책상을 탁 내리쳤어요. 어제 너희들 몰래 나갔지? 그러면 너희들이 위험하다고 했잖아. 그러다가 나쁜 어른들 만나면 어떡하니? 보육원 규칙을 어겼으니까. 어쩔 수 없어. 오늘부터 외부 접촉 전면 금지다. 전화도 편지도 면회도 안 돼. 6아이의 눈망울은 영문을 몰라 동그래졌고 첫째만이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동생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원장실 문틈으로 바라보던 젊은 여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지난 묘지에서 승합차 앞에 서서 아이들을 부르던 바로 그 젊은 사회복지사 지혜였죠. 주먹을 꽉 쥐고는 참고 있었지만 그 입술은 이미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원장은 아이들이 입소할 때 품에 안고 온 낡은 보따리 하나를 자기 손으로 풀어 헤쳤어요. 그 안에는 작은 도장 6개와 누렇게 바랜 가족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장은 6아이 각자의 탯줄을 넣어 엄마가 주문 제작해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물건이었고 사진은 막내가 태어난 지 100일 되던 날 8식구가 카메라 앞에 모여 찍은 첫 번째이자 마지막 가족사진이었죠. 원장은 그 사진을 손가락 끝으로 한번 훑어보더니 아무 감정도 없는 얼굴로 쓰레기 봉투에 꾸깃꾸깃 밀어 넣었어요. 이런 게 뭐 그리 대수라고. 검은 봉투 입구가 질끈 묶이고 그대로 뒷마당 쓰레기 집화장으로 버려지는 그 소리. 쿵 하고 쇠뚜껑이 닫히는 그 소리가 6남매의 희망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처럼 깊은 밤을 갈랐습니다. 사람들의 발소리가 모두 사라진 자정 무렵 지혜가 손전등 하나를 들고 조심조심 뒷마당으로 내려섰어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음식물이 엉긴 봉투들을 맨손으로 하나하나 헤집기 시작했죠. 손끝에 미끌거리는 것이 묻어나고 악취가 코끝을 찔러도 그녀는 이를 악물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6남매의 부모님은 오랫동안 이름도 밝히지 않고 자신의 학비를 후원해 주었던 그 은인들이라는 걸 지혜는 얼마 전에야 알았거든요. 그 은혜를 이렇게라도 갚지 못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요. 몇 번의 헛손질 끝에 마침내 손끝에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작은 도장 6개와 반으로 접힌 낡은 사진 한 장. 지혜는 손전등 빛 아래에서 사진을 펴보았고 그 안에 환하게 웃고 있는 8식구를 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뚝뚝 떨어져 사진 위를 번지게 했어요. 그녀는 유품을 품에 안고 방으로 돌아와 잠든 막내의 머리맡에서 오래도록 그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손때 묻은 낡은 곰 인형. 막내가 엄마를 마지막으로 봤던 날부터 단 하루도 놓지 않았다는 바로 그 애착 인형이었죠. 지혜는 작은 가위로 인형의 등 솔기를 조심스레 뜯어내고 얇은 비닐에 유품을 이중으로 싼 뒤 솜사이 가장 깊은 곳에 그것을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한 땀 한 땀 원래보다 더 촘촘하게 등을 꿰매 내려갔죠. 한 땀 한 땀 그 바느질은 마치 무너지려는 세상 하나를 붙잡아 매는 실 같았습니다. 모든 걸 마친 지혜가 인형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나오자
복도 저 끝에서 원장실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그 안에서는 원장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얕게 웃고 있었고 수화기 너머로 스치듯 들려온 목소리가 지혜의 발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비행기표는 최대한 빠른 날짜로. 지혜는 벽에 몸을 기대며 숨을 죽였고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섭게 뛰기 시작했어요. 한편 김승우 회장은 서재의 낡은 안락의자에 몸을 묻은 채 오랫동안 천장만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수행원도 비서도 모두 물렸고 창밖으로는 봄비가 여전히 가늘게 떨어지고 있었죠. 귓속에는 무덤에서 아이를 업고 첫째 아이가 불렀던 그 노래가 빠져나가지 않고 맴돌았어요. 40년이나 닫혀있던 서랍 하나가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고 있었습니다. 1980년 어느 겨울 젊은 사업가였던 김승호는 한순간에 아내를 잃었어요. 갑작스러운 사고 앞에서 세상이 통째로 뒤집혔지만 더 무너진 건 5살배기 외아들이었죠.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관 앞에 멍하니 서 있던 꼬마는 그날 이후 입을 꾹 닫아버렸습니다. 아무리 말을 붙여봐도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돌아오는 건 겁에 질린 커다란 눈망울 뿐이었어요. 유명한 의사를 집으로 불러들이고 외국 전문의까지 수소문했지만 모두 고개를 저으며 시간이 약입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돌아갔죠. 그때 김승호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요. 그날부터 그는 매일 밤 회사 일을 팽개치고 집으로 달려왔어요. 아들을 등에 업고 거실을 빙빙 돌면서 창밖의 별을 손가락으로 가리켜 보여주기도 하고 아들이 유일하게 품에서 놓지 않는 강아지 인형을 흔들어 보기도 했죠. 그러다 어느 밤 아들이 제일 좋아하던 간식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죽은 아내가 생전에 팥소를 두고 이건 초코랑 맛이 똑같아라고 장난치며 구워주던 바로 그 단팥빵이었어요. 김승호는 그 빵 한 조각을 아이 입가에 갖다 대며 어설픈 목소리로 그 자리에서 노래 한 자락을 지어 불렀습니다. 단팥빵 먹고 쑥쑥 자라서 밤하늘 별도 따오고 강아지랑 뛰어놀자. 가사랄 것도 없는 음도 제멋대로인 그 노래를 그는 밤마다 아들 귓가에 나지막이 흘려 넣었어요. 그렇게 6달이 흐른 어느 봄밤 침묵 속에 잠들어 있던 아이의 입에서 기적처럼 한마디가 새어나왔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에 김승호는 아이를 와락 끌어안고 어깨를 들썩였고 그날 이후 단팥빵과 그 노래는 부자 사이의 은밀한 신호 같은 것이 되었죠. 울음이 터질 것 같던 아이도 그 빵 한 조각만 입에 물면 언제 그랬냐는 듯 방싯 웃곤 했으니까요. 그러나 슬픔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고 주변 어른들은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고 재혼을 부추겼죠. 그룹의 덩치가 커지자 사돈을 맺자는 제안이 여기저기서 들어왔고 그중 유난히 눈에 띄는 여자가 한 명 있었어요. 어린 민재에게 먼저 다가가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추던 한 여자. 바로 강세아였죠. 그녀는 처음부터 김승호의 아픈 곳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민재를 보니까 가슴이 너무 아려오네요. 그 한마디에 김승호의 오랜 경계심이 스르르 풀렸고 그룹의 도약이 필요하던 시기와 맞물려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재혼 첫 해부터 강세아는 해마다 민재의 생일이면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서서 손수 단팥빵을 구워줬죠. 빵이 오븐에서 나올 때마다 김승호는 속으로 고마워했고 민재도 어린 마음에 그녀를 엄마라고 조심스레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때만 해도 그 마음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재가 20살이 되던 해였어요. 어느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강세아가 살짝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민재가 대영의 하나뿐인 후계자잖아요. 요즘 제게 젊은 분들은
20살 즈음에 꼭 종합 검진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몸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면서요. 김승호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며칠 뒤 강세아는 담당 의사를 특별히 지정해 그룹 지정 병원으로 민재를 조용히 데려갔어요. 그러고는 의사의 입을 빌려 미래의 후계 구도를 위해서는 가입력 검사도 받아두시는 것이 요즘 흐름입니다라는 말을 흘리게 했습니다. 민재는 영문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였고 며칠 뒤 집으로 배달된 한 장의 진단서가 부자의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 버렸죠. 그 종이 위에 적힌 세 글자 무정자증.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그 한 줄에 김승호는 숨이 턱 막혔고 민재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그 장면을 문 뒤에서 지켜보던 강세아의 입꼬리가 아주 잠깐 아무도 못 보는 각도로 희미하게 올라갔어요. 김승호이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아보자고 했을 때 그녀는 안타까운 얼굴을 하고 손수건을 눈가에 대며 말했죠. 민재가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몰라요. 당분간 병원 얘기만 꺼내도 방문을 걸어 잠근다는데 억지로 끌고 가면 아이가 더 무너질 거예요. 김승호는 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 두려워 끝내 재검사를 포기했고 그 한 번의 양보가 앞으로 얼마나 큰 비극이 될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10년이 더 흘러 민재가 30살이 되던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회사 일로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길에 오른 민재가 골목 모퉁이에서 익숙한 냄새 하나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릴 적 제 입에 닿던 바로 그 담백한 옛날 단팥빵 냄새였죠. 홀린 듯이 작은 빵집 문을 밀고 들어간 그는 앞치마를 두르고 밀가루를 털고 있던 한 젊은 여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 여자가 바로 수진이었습니다. 민재가 빵 한 조각을 베어 문 순간 혓바닥 위로 잊고 살던 어린 시절의 온기가 스르르 퍼져나갔어요. 이 맛 어디서 배우셨어요? 수진은 수줍게 웃으며 요양원 자원봉사 중에 만난 한 할머니에게 옛 방식을 고집스레 전수받았다고 대답했죠. 그날 이후 민재는 매일 그 빵집에 들렀고 두 사람 사이에는 조용히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이 강세아의 귀에 들어가는 데는 채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민재를 조용히 불러 앉혀놓고 걱정 어린 얼굴로 속삭였습니다. 민재야, 엄마가 이런 말하는 거 미안한데 너 몸이 그런 걸 그 여자애가 알고도 만나겠니? 내가 그 여자 인생 망치는 거야. 그 말이 비수처럼 민재의 가슴에 박혔죠. 그날 밤 민재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천장만 올려다보았고 수진에게 전화를 걸어 이별을 말하려다가도 끝내 말을 삼켰어요. 며칠 뒤 김승호의 책상 위로 한 뭉치의 서류가 던져졌습니다. 그 안에는 민재가 수진이라는 여자에게 강남 최고급 아파트를 사주기 위해 회사 자금을 몰래 빼돌렸다는 이체 내역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서류를 건넨 사람은 최상무였고 그는 어두운 낯빛으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회장님, 참담한 마음으로 보고드립니다. 피가 거꾸로 솟은 김승호는 단 한 번도 그 서류의 진위를 따져볼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숫자가 아니라 자신이 30년 넘게 쌓아 올린 이름 석자의 튄 흙탕물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서재로 불려들어온 민재의 뺨에 큼직한 손바닥 하나가 날아들었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집안을 뒤흔들었고 벽에 걸린 가족사진 액자가 기우뚱 흔들렸죠. 이 한심한 놈, 내 놈이 아비한테 할 짓이냐. 민재는 입술이 터져 피가 맺혔는데도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똑바로 올려다보았어요. 그 눈 속에는 분노도 변명도 없이 오로지 깊은 슬픔 한 가지만 고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런 짓 한 적 없어요. 제 말은 한 번도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으시네요. 뭐라고?
저는 아버지보다 저를 더 믿어주는 사람 곁으로 가겠습니다. 이 집 재산도 후계자 자리도 저한테는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요. 민재는 그 자리에서 김승호에게 선물 받았던 명품 손목시계를 풀어 책상 위에 올려놓고 낡은 외투 하나만 걸친 채 뒤돌아섰어요.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을 때 서재 한쪽 커튼 뒤에 서 있던 강세아의 입꼬리가 아주 천천히 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김승호는 책상을 내리치며 저 못쓸 놈 2번 다시 내 자식이라 부르지 말라고 고함을 질렀지만 정작 그 고함의 끝자락에는 본인도 알지 못할 서늘한 허전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 밤 민재가 맨몸으로 걸어나간 골목에는 가을 찬바람이 낙엽을 휘감으며 지나가고 있었고 대문 안쪽의 불빛은 오래도록 꺼질 줄을 몰랐습니다. 집을 나선 민재는 수진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 변두리 허름한 골목 안에 6평 남짓한 작은 가게를 겨우 얻었어요. 간판도 손글씨로 직접 썼고 테이블이라고는 4개가 전부였죠. 낮에는 민재가 커피를 내리고 수지는 밤마다 밀가루를 치대며 옛 방식 그대로 단팥빵을 구워냈습니다. 가게 문틈으로 새어나가던 구수한 팥 냄새가 골목을 돌고 돌아 어느 날부터 손님들이 하나둘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이 빵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이야. 머리가 희끗한 손님 한 분이 빵을 한 입 베어 물고 눈가를 꾹 누르자 민재는 카운터 뒤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사가 자리를 잡아갈 무렵 수진이 헛구역질을 하며 주방 한쪽에서 주저앉았어요. 민재는 놀란 얼굴로 아내를 들쳐 업고 동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 5주 차세요. 담당 의사의 한마디에 민재는 제 귀를 의심했죠. 20살 그때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종이 한 장에 무너졌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으니까요. 그날 밤 수진이 잠든 뒤 그는 혼자 비뇨기과를 다시 찾아가 검사를 받았어요. 며칠 후 들고 온 종이에는 이상 없음이라는 4글자가 또렷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민재는 종이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텅 빈 길거리에서 제 얼굴을 두 손에 묻었어요. 아버지, 저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한테 아이가 생겼어요. 하늘이 자신을 한 번 더 봐주신 거라 믿었습니다. 10달 뒤 첫째 아들이 세상으로 나왔어요. 핏덩이를 품에 안은 민재는 몇 날 며칠 이름을 고르며 밤잠을 설쳤고 낡은 수첩에 이 글자 저 글자를 썼다 지우기를 반복했죠. 여보, 이름 하나 짓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어. 그렇죠. 아버님도 당신 이름 지으실 때 이런 마음이셨을 거예요. 수진의 그 한마디에 민재의 펜이 멈췄습니다. 부모가 되어 보니 그제야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큰 산이었는지 온몸으로 와닿았거든요. 그날부터 그는 아버지가 보고 싶어 미칠 것 같았고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신호는 가지만 받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였죠. 민재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떨궜어요. 아직 아버지께서 용서 안 하셨구나. 내가 더 기다려야지. 그는 그렇게 혼자 결론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딴 곳에 있었어요. 바로 그 시각 김승호 회장의 전화기 안에는 민재의 번호가 수신 차단 목록에 올라 있었고 그 목록을 걸어둔 손은 다름 아닌 강세아의 손이었죠. 그녀는 남편이 잠든 사이 휴대폰을 빼내 조용히 조작을 마쳤고 이어서 자택 경비실장을 펜트하우스로 불러들였습니다. 민재라는 이름으로 오는 우편물, 택배, 엽서. 뭐든 내 손에 먼저 와야 돼. 회장님께 한 장도 닿으면 안 돼. 알겠습니다, 사모님. 경비실장은 두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그날부터 자택 정문 안쪽에는 아들의 이름이 적힌 택배들이
조용히 사라지는 날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매년 아버지의 생신날이 되면 하얀 편지지에 깨알 같은 글씨로 마음을 적어 내려갔어요. 아버지, 저도 이제 아이를 6이나 둔 아비가 되었습니다. 부족한 아들이지만 이 사람이 구운 단팥빵 한 봉지 부디 한 번만 드셔주세요. 그리고 수진이 갓 구워낸 빵을 따뜻한 천에 싸서 상자에 담고 종이 테이프로 몇 번이나 꼼꼼히 마감했죠. 그 상자들은 해마다 어김없이 회장의 자택 정문까지 도착했지만 문턱을 넘기 전에 강세아의 창고로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편지 뭉치를 비밀 금고 안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이따금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그 위로 손을 얹곤 했어요. 민재는 그 사실을 죽는 날까지도 알지 못한 채 답장 없는 편지를 매해 또 써내려갔고 묵묵부답 앞에서 고개를 떨굴 때마다 언젠가 아버지가 부르실 때 당당한 가장의 모습이어야 한다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사이 6남매는 쑥쑥 자랐고 커피숍만으로는 생활비가 한없이 부족했습니다. 민재는 낮에는 가게에서 커피를 내리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면서 새벽길을 달렸어요. 두 일을 하면서 쪽잠을 자는 날이 이어졌고 작은 아이를 품에 안고 노래를 불러주다가 본인이 먼저 잠드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가로등도 드문드문한 외곽도로에서 손님을 기다리던 민재의 몸을 커다란 화물차 한 대가 덮쳤어요. 따뜻한 봄날 차가운 바람이 마지막으로 세상을 훑고 가던 그 밤이었죠. 비보는 병원으로 뛰어든 수진에게 가장 먼저 닿았고 그로부터 정확히 1시간 뒤 강세아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조용히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민재가 먼저 갔대요. 혼자 쓸쓸하게. 수화기 너머 김승호의 낮은 신음소리가 들려오자 그녀의 입꼬리는 또 한 번 살짝 올라갔죠. 큰 산이 무너지듯 주저앉은 김승호는 며칠을 뜬 눈으로 보내다 끝내 장례의 모든 절차를 강세아의 손에 맡기고 말았습니다. 강세아는 최상무를 시켜 민재의 장례를 변두리 병원 한 구석에서 조용히 치러냈고 박수진과 6아이의 이름은 서류 어디에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장례가 끝난 그날 그녀는 수진을 구석진 복도로 끌고 가 팔뚝을 움켜쥐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6남매를 살리고 싶으면 이 순간부터 유령처럼 살아. 회장님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눈에 보이는 순간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 섬뜩한 소나기를 느끼며 수진은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였어요. 지킬 것이 6이나 딸린 어미에게 그 협박은 칼보다 더 무서운 것이었거든요. 그날 이후 수진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우듯 살았습니다. 낮에는 식당 설거지, 저녁에는 공장 청소, 밤에는 부업으로 인형 눈을 붙이며 6입에 밥을 들였어요. 손바닥은 늘트고 갈라졌지만 남편의 기일만큼은 어떻게든 새옷 6벌을 마련해 아이들을 곱게 입히고 밤새 팥을 삶아 빵을 구웠습니다. 아빠가 이 빵 제일 좋아하셨어. 우리 아빠한테 가서 예쁘게 드리자. 빵 봉지를 품에 안고 버스에 오르던 그 작은 손들이 지금 생각해도 수진의 가슴을 쥐어뜯는 풍경이었죠. 그렇게 2해가 흘렀을 즈음 수진의 몸이 자꾸 허물어지기 시작했어요. 허리를 펼 수 없을 만큼 찌르는 통증을 참다가 찾아간 큰 병원에서 담당 의사는 한참을 망설이다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많이 늦었습니다. 췌장암입니다. 남은 시간이 길어야 몇 달입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서 울지 않았어요. 울 시간조차도 없이 할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12살 첫째의 손을 꼭 붙잡고 낡은 노트 한 권을 펴들었습니다. 아빠 묘지까지 가는 길을 꼼꼼히 설명해 주었죠. 몇 번 버스를 타고
어느 정류장에서 내려 어느 골목으로 꺾어 들어가는지 매일 밤 수지는 고통에 숨이 막혀오는 중에도 첫째를 앉혀놓고 그 길을 외우게 했죠. 엄마 따라 해봐. 301번 공원 입구 왼쪽 골목. 첫째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엄마의 입술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그 말을 따라 읊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가 없어도 너희 여섯은 절대로 손을 놓으면 안 돼. 아빠 기일에는 꼭 함께 아빠한테 가야 해. 엄마 왜 자꾸 그런 말 해? 엄마 어디 안 갈 거잖아. 엄마 여기 있잖아. 첫째가 엄마의 마른 손등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자 수지는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그 작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새벽 수진의 숨이 가늘게 끊어졌어요. 민재가 먼저 간 지 2년째 되던 해였고 여섯 아이는 엄마의 식어가는 손을 번갈아 잡으며 소리내 울지도 못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집 대문 앞에 낡은 승합차 한 대가 섰는데 차 문 옆에는 사랑보육원이라는 5글자가 빗발에 적혀 있었죠. 그날 서류 한 장을 받아 쥔 보육원장은 친척 관계는 조회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라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도장 하나를 쾅 찍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매일 밤 외우게 한 그 버스 번호를 가슴 깊이 품고 낯선 차에 작은 몸들을 차례로 실었어요. 6남매가 낡은 승합차에서 내려선 곳은 담쟁이가 벽을 타고 오른 오래된 2층 건물이었습니다. 정문 위에는 사랑보육원이라는 5글자가 햇살에 빛바랜 채 걸려 있었고 그 밑으로 하얀 블라우스에 진주 목걸이를 두른 중년의 여자 한 사람이 온화한 미소를 띠고 걸어 나왔어요. 보육원장이었죠. 원장은 막내부터 차례로 허리를 굽혀 눈을 맞추고 부드러운 손길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나, 우리 아기들 많이 놀랐지? 이제 여기가 너희 집이야. 원장님이 엄마 아빠처럼 잘 돌봐줄게요. 그 목소리가 어찌나 다정하던지 첫째마저 잠시 긴장을 풀고 고개를 꾸벅 숙였죠. 아이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 자상한 입술 뒤에서 원장이 이미 머릿속으로 숫자를 세고 있었다는 것을요. 독일 한 집, 미국 한 집, 프랑스 한 집, 이렇게 6을 6나라로 찢어보내면 후원금이 6배라는 계산. 그 계산이 첫인사를 건네는 그 순간에도 그녀의 눈 속에서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며칠이 지나 6아이는 한방 구석에 이마를 맞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손바닥 위에는 낡은 돼지 저금통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기일에 아빠한테 갖다 드릴 단팥빵 값을 모으느라 1푼 2푼 넣어두었던 동전들이 달그락거렸죠. 이거면 시장에서 단팥빵 6개는 살 수 있을 거야. 둘째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자 막내는 영문도 모른 채 빵빵하며 손뼉을 쳤어요.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원장이 저금통을 발견하고는 얼굴에 특유의 그 자애로운 미소를 걸친 채 성큼 들어왔죠. 얘들아, 시설 안에선 이런 거 개인적으로 못 가지는 거 몰랐어? 규칙 위반이야. 그런데 말이야, 이 돈으로 저기 아프리카의 아픈 아이들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원장의 손이 아이들의 허락도 없이 저금통을 통째로 집어들었고 6쌍의 눈이 일제히 그 손을 따라갔어요. 싫어요. 그건 우리 아빠한테 드릴. 첫째가 입을 떼려는 순간 원장의 미소가 눈매 끝에서 살짝 얼어붙었습니다. 돈에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응? 그 한마디의 무게가 돌덩이 같아서 첫째는 입술을 꾹 깨물고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죠. 그날 저녁 원장의 친아들이 번쩍거리는 새 운동화를 신고 보육원 마당을 뛰어다녔고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본 셋째는 이유도 모른 채 자꾸만 배가 아파왔습니다. 그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본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젊은 사회복지사 지혜였습니다.
지혜는 6아이가 가져온 낡은 보따리 속에서 누렇게 바랜 사진 한 장을 발견하고 한동안 숨이 멎을 듯 그 자리에 서 있었죠. 조그만 커피숍 간판 아래 앞치마를 두른 부부와 6아이가 해바라기처럼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그 남자의 얼굴은 오래전 자기에게 익명으로 등록금을 보내주며 언제나 힘내세요라고 짧은 편지를 함께 붙여주던 바로 그 은인의 얼굴이었어요. 그날 지혜는 어두운 화장실 칸에 들어가 입을 틀어막고 소리 죽여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늘이 나한테 갚을 기회를 주시는 거야. 반드시 지켜낼 거야. 지혜는 제 손바닥을 꾹 누르며 그렇게 다짐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오후 지혜가 복사기 앞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 원장실에서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6을 한 번에 묶지 말고 서류상으로 따로따로 빼서 나라별로 흩어주세요. 그래야 후원이 더 들어오죠. 지혜의 손에서 종이 한 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 밤 지혜는 입양 신청서 서류 더미 속에 몰래 몇 장을 엉뚱한 칸으로 끼워 넣었고 6아이를 차례로 방으로 불러 무릎을 맞대고 앉았죠. 선생님 말 잘 들어. 혹시 외국 아저씨 아줌마가 면접 보자고 하면 무조건 싫다고, 형제들이랑 못 떨어진다고 정확히 말해야 해. 알겠지? 첫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다음 날부터 매번 입양 면접이 잡힐 때마다 6아이는 서로의 손을 꼭 붙잡고 가지 않겠다고 울부짖었어요. 원장이 공들여 그려놓은 계산표는 자꾸만 줄이 그어졌습니다. 며칠 뒤 원장은 다른 작전을 꺼내 들었어요. 아가, 이리 와봐. 나는 우리 넷째가 제일 이쁘더라. 원장은 넷째의 손에 반짝이는 상자 하나를 쥐어주었는데 그 안에는 텔레비전 광고에서만 보던 커다란 변신 로봇이 들어 있었습니다. 원장은 나머지 5아이를 복도에 줄 세운 채 의미심장한 미소를 흘렸죠. 너희도 저런 거 가지고 싶지? 외국 좋은 집으로 가면 더 큰 것도 받을 수 있어. 그 말은 어린 가슴들을 칼처럼 찔렀고 첫째의 주먹이 등 뒤에서 하얗게 쥐어졌어요. 바로 그 순간 방문이 쾅 열리더니 넷째가 변신 로봇을 두 손으로 번쩍 들고 복도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있는 힘껏 벽에 그것을 내리꽂아 버렸죠. 플라스틱 조각이 파편처럼 사방으로 튀어오르는 가운데 7살 아이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터져 나왔어요. 나 이런 로봇 필요 없어. 난 형아랑 누나랑 같이 살 거야. 복도에 있던 5아이가 우르르 달려와 넷째를 끌어안았고 6아이가 한 덩어리로 엉켜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원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파랗게 질렸고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죠. 그 체면이 한 번에 구겨지던 순간 원장의 입가에서 자애로운 미소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어요.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원장실로 조용히 불려 들어간 사람은 첫째였어요. 원장은 가죽 의자에 몸을 파묻은 채 한참 동안 첫째를 바라보다가 부드럽다 못해 끈끈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님이 오늘은 진짜 속내기 좀 해도 될까? 너네가 자꾸 떼쓰는 거 원장님은 이해해. 그런데 말이야, 그것 때문에 내 동생들 앞길이 다 막히고 있다는 거 너는 알고 있니? 첫째의 어깨가 움찔 떨렸죠. 저기 외국에는 우리 동생들 한 명 한 명을 친자식처럼 키워주고 대학까지 보내줄 좋은 부모들이 줄을 섰단다. 아픈 막내는 큰 병원에서 비싼 치료도 받을 수 있고 넷째는 원하는 로봇이 아니라 진짜 음악도 배울 수 있어. 그런데 너가 이렇게 붙잡고 있는 바람에 다 같이 여기서 이렇게 썩고 있는 거야. 한마디 한마디가 솜씨 좋게 다듬어진 칼날 같아서 12살 아이의 가슴을 조금씩 얇게 저며 갔습니다. 동생들을 사랑한다면
마지가 할 일이 뭘까? 응? 원장님은 마지인 너가 가장 어른스러운 결정을 해주길 바라는 거야. 원장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책상 위 서류를 노릇하게 물들이고 있었고 그 서류의 첫 장에는 6아이의 이름이 가지런히 적혀 있었죠. 첫째는 한참을 고개 숙인 채 가만히 있다가 무너지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생들만 잘 살 수 있으면요. 떨리는 목소리에 원장의 입꼬리가 슬그머니 올라갔고 그날 오후 내로 해외 입양 날짜가 바로 다음 주 주말 내로 못 박혔습니다. 그 모든 대화를 원장실 문 뒤 복도에서 벽에 몸을 바짝 붙인 채 엿듣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지혜였습니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쏠리는 기분이었고 입술 안쪽을 얼마나 깨물었는지 피비린 맛이 혀끝에 번졌죠. 저 아이들 6,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다른 나라로 쪼개보내지는 않을 거예요. 지혜는 복도 구석에 쪼그려 앉아 그렇게 제 마음에다 못을 박았습니다. 그 밤 방 한구석에서 첫째가 동생들을 둘러앉혀 놓고 낡은 달력을 가리켰어요. 얘들아, 다음 주면 아빠 기일이야. 아빠 보고 싶어? 둘째가 눈을 비비며 작게 말하자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따라 고개를 끄덕였고 막내는 뜻도 모른 채 아빠 하고 부르며 언니 무릎을 파고들었죠. 원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입양 준비 때문에 안 된대. 첫째의 목소리가 울음 섞여 갈라지던 그때 방문 틈으로 누군가가 손짓했습니다. 지혜였어요. 조용히 들어봐. 내일 모레 원장 선생님이 오전 내내 텔레비전 인터뷰가 있대. 그 시간에 선생님이 너희들 잠깐만 아빠한테 데려다 줄게. 대신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6쌍의 눈이 일제히 커지고 첫째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날 아침 지혜는 원장이 보육원에서 나가는 것을 마당 귀퉁이에서 확인한 뒤 빗줄기가 내리기 시작한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어요. 낡은 승합차 뒷좌석에 6아이를 숨기듯 태우고 담벼락 뒤쪽 쪽문으로 조용히 차를 빼낸 것도 바로 그녀였죠. 그 승합차가 공원묘지 입구에 멈춰 섰을 때 시장에서 사온 검은 비닐봉지 하나가 첫째의 품속에 꼭 안겨 있었고 그 안에는 1,000원짜리 단팥빵 6개가 얌전히 포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묘지에서 6아이는 생전 처음 보는 한 노신사 앞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빠의 노래를 부르게 되었어요. 그 사실을 승합차 핸들을 쥐고 불안하게 주변을 살피던 지혜도 묘비 앞에 무릎을 꺾은 노신사도 아직 서로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채였죠. 보육원으로 돌아오는 길 아이들을 뒷좌석에서 꼭 안은 첫째는 젖은 차창에 이마를 기대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엄마 아빠한테 잘 다녀왔어. 근데 그 할아버지 왜 그렇게 우셨을까요? 묘지에서의 그 봄비 이후 대성그룹 회장실은 며칠째 평소보다 불이 더 오래 켜져 있었습니다. 회장 김승호는 창가에 서서 한강을 내려다보며 한 손에 얇은 봉투 하나를 쥐고 있었어요. 며칠 전 의뢰한 유전자 검사 결과가 드디어 도착한 참이었죠. 비서실장이 문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그는 천천히 봉투를 뜯고 종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첫 줄을 읽어 내려가던 그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고 곧 입술 사이로 짧은 숨이 새어나왔어요. 조선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그 글자가 종이 한가운데에 차갑게 박혀 있었습니다. 김승호의 손에서 종이가 파사삭 구겨졌어요. 그럴 리가 없어. 그 노래는 세상에 나 말고 내 아들만 알던 노래인데 40년 전 5살 아이의 귓가에 가만히 흘려넣던 그 어설픈 그 노래 한 소절이 귓속에서 다시 울렸고 비 내리던 묘비 앞에서 12살 아이가 그 음을 정확히 뽑아내던 장면이 한 번 더 겹쳐 보였죠.
한참 동안 종이를 노려보던 그는 끝내 두 손으로 서류를 갈기갈기 찢어 휴지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 순간 문이 조용히 열리고 강세아가 걱정스러운 낯빛으로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녀는 남편의 어깨에 조심스레 손을 얹으며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많이 상심하셨죠? 사실 저도 마음 한구석이 이상해서 밤잠을 설쳤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게 다 민재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커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는 일이다 생각하셔요. 그녀의 손길은 봄볕처럼 따뜻했고 목소리는 잘 달인 비단처럼 보들보들했죠. 김승호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고개를 젓지도 않은 채 그저 창밖만 응시하고 있었어요. 강세아는 남편이 돌아앉자마자 살며시 방을 나와 복도 끝에서 휴대폰을 꺼내 낮은 목소리로 전화 한 통을 걸었습니다. 원장님, 그 일정 그대로 진행하세요. 오차 없이요. 그러나 그 자상한 부축이 김승호의 가슴속 한구석에 있던 의심을 꺼뜨리지는 못했어요. 종이 위에 불을 칠하는 활자보다 묘비 앞에 노래 한 자락이 훨씬 더 무겁게 그를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이른 오후 김승호는 수행원들을 모두 물리고 직접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검은 세단 한 대가 도심을 빠져나와 담쟁이가 벽을 타고 오른 낡은 2층 건물 앞에 조용히 멈춰섰죠. 바로 사랑보육원이었어요. 핸들을 놓고 차 문을 여는 그의 손끝이 저 자신도 모르게 조금 굳어 있었고 그 사이 그가 탄 차량 뒷좌석에 심어진 작은 도청 장치와 위치 추적기가 회장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어디론가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신호는 정확히 3분 뒤 강세아의 귀에 닿았고 강세아는 보육원장에게 그대로 다급히 전화를 걸었죠. 원장님, 지금 회장이 그리로 가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애들과 못 만나게 하세요. 보육원 정문에서 김승호가 벨을 누르자 원장이 헐레벌떡 뛰어나와 앞을 막아섰습니다. 특유의 그 자애로운 미소는 오늘따라 눈꼬리 언저리에서 어색하게 굳어 있었고 이마에는 가느다란 땀방울이 맺혀 있었죠. 어머머, 회장님 같은 귀한 분께서 어쩐 일로. 아이고, 마침 지금 저희 아이들이 낮잠 시간이고 외부인 접촉이 법으로도 엄격하게 제한되는 시설이라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은 곤란해서요. 원장의 입에서 쏟아지는 말이 너무 많았고 너무 빨랐어요. 김승호는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고 그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대한민국을 40년 넘게 주무르며 수많은 거짓말을 읽어온 그의 눈에 원장의 파르르 떨리는 입가와 자꾸 뒤를 돌아보는 시선이 그대로 들어왔죠. 그는 한 걸음 물러나며 겉으로는 점잖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바쁘신데 실례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오지요. 차를 몰고 보육원을 빠져나가는 척하던 김승호는 모퉁이 너머에서 시동을 끄고 한참을 앉은 채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니다. 저건 평범한 원장의 반응이 아니다. 저렇게 감추려 들 때는 반드시 뒤에 뭔가가 있는 법이니까요. 그는 차에서 내려 건물 뒤쪽 담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그러다가 후문 옆 작은 공터에서 낡은 호스를 끌고 승합차를 닦고 있는 한 젊은 여자의 옆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며칠 전 묘지에서 얘들아 빨리 와라고 외치던 그 여자였죠. 지혜도 그 순간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어요. 김승호는 아주 짧게 거의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로 눈짓 한 번을 보내자 지혜의 어깨가 살짝 굳었다가 다시 풀렸습니다. 그녀는 호스를 놓고 주변을 살핀 뒤 손에 든 걸레를 든 채 조심스레 승합차 안으로 들어가고 김승호도 뒤따라 승합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에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먼저 입을 연 것은 지혜였습니다.
회장님, 제가 드릴 말씀이 많아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녀의 눈에는 이미 물기가 고여 있었고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단단했죠. 지혜는 한참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입을 떼었어요. 며칠 전에 회장님이 묘지에서 만나셨던 그 아이들. 그날 아이들을 거기까지 데려다 준 사람이 바로 저예요. 김승호의 어깨가 움찔 떨렸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10년 전쯤에 누구 이름도 모른 채 학비 전부를 익명으로 후원받은 학생이었어요. 편지 한 장이 늘 같이 왔었는데 언제나 힘내세요라는 그 한 줄이 저를 여기까지 살게 했거든요. 그 은인이 그 사진 속 남자분이라는 걸 저는 얼마 전에야 알았어요. 지혜는 품 안에 고이 넣어두었던 낡은 사진 한 장을 천천히 꺼내 김승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김승호의 떨리는 손끝에 누렇게 바른 사진 한 장이 놓였어요. 작은 커피숍 간판 아래 앞치마를 두른 한 남자가 한 손으로 아내의 어깨를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 아기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8 식구의 얼굴이 한 프레임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 남자의 얼굴. 10살 적에 제 무릎 위에서 단팥빵을 베어 물던 그 볼, 20살 무렵 제 앞에서 진단서를 보며 고개를 떨구던 그 턱선, 30살 그날 뺨을 맞고도 똑바로 올려다보던 그 두 눈. 김승호의 시야가 순식간에 흐려졌어요. 민재야. 입안에서 그 이름이 맴돌기만 하고 밖으로는 나오지도 못했고 그의 두 어깨가 격렬하게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에서 아들 민재를 쏙 빼닮은 6 얼굴이 저마다 조금씩 다른 각도로 웃고 있었어요. 40년을 차가운 냉혈인으로 살아온 남자가 승합차 안에서 어깨를 떨며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지혜도 고개를 숙인 채 옷소매로 눈가를 꾹 누르고 있다가 참았던 한 문장을 더 꺼냈어요. 회장님, 지금 보육원 안에서는 6남매를 다음 주에 다른 나라로 따로따로 보내려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어요. 며칠 전에는 어떤 중년 남자 한 분이 오셔서 원장님께 돈 가방을 하나 놓고 가셨고 그 뒤로 입양 날짜가 훨씬 당겨졌어요. 근데 저는 배우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중년 남자 한 분이라는 말에 김승호의 젖은 두 눈동자가 한순간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오랜 세월 곁에 두었던 한 사람의 그림자가 그 한 문장 위로 천천히 겹쳐졌거든요. 그는 제 얼굴을 거칠게 쓸어내린 뒤 목소리를 낮게 깔고 지혜에게 부탁했어요. 복지사 선생님, 한 가지만 해주세요. 아이들 6의 머리카락을 한 올씩이라도 좋으니 따로 받아주세요. 지혜는 그 말의 무게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밤 아이들이 하나둘 잠든 뒤 지혜는 발소리를 죽인 채 방을 돌며 작은 봉투에 6 아이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레 담았어요. 막내의 보드라운 솜털 같은 머리카락을 집어드는 순간에는 저도 모르게 손이 떨렸지만 첫째의 이마 위에서 한 오라기를 뽑아 올리며 속으로 중얼거렸죠. 조금만 더 참아. 내가 반드시 지켜낼게. 봉투 입구를 2번 접고 고무줄로 꼼꼼히 묶은 뒤 그녀는 그 작은 꾸러미를 커다란 비닐봉지 안쪽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그리고 겉에는 음식물 쓰레기 한 줌을 일부러 올려두었어요. 뒤쪽 쪽문을 조심스레 밀고 복도를 지나던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원장이 실내 슬리퍼를 끌며 불쑥 나타났죠. 어휴, 이 밤중에 뭘 그렇게 소중하게 안고 나가시나, 선생님? 원장의 눈이 반사적으로 지혜의 손끝에 있는 봉투로 향했고 지혜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러나 지혜는 숨을 한번 고르고 봉투 입구를 태연하게 살짝 벌려 원장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큼큼한 냄새가 코끝에 훅 끼쳤고 원장이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뒤로 젖히며 손사래를 쳤죠. 아, 저기 막내가 저녁을 급히 먹었는지 조금 전에 다 토해 놓아서요. 냄새가 너무 심해서 지금 미리 내다 버리려고요. 원장님. 어휴, 알았어. 빨리 좀 갖다 버리고 얼른 들어가. 원장은 코를 틀어막고 손을 내저으며 그대로 돌아섰어요. 지혜는 문을 나서고 나서야 비로소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고 손바닥이 식은 땀으로 축축해져 있었습니다. 담벼락 바깥 가로등 아래 서 있던 낯선 남자의 손에 봉투가 건네지고 그 남자가 어둠 속으로 걸음을 옮기는 뒷모습을 지혜는 오랫동안 바라보았어요. 그날 밤 김승호 서재의 불은 밤늦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번 싸움에 단 한 사람도 함부로 믿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대성그룹 법무팀도 모두 제쳐두고 제 손으로 직접 움직이는 작은 사설정보팀 하나를 은밀히 꾸렸죠. 첫 번째로 그가 내린 지시는 딱 한 줄이었습니다. 20년 전 내 아들에게 무정자증 진단서를 써준 그 의사놈. 어디 있든 찾아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정보팀은 지방 작은 도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가명으로 숨어 살고 있는 은퇴한 노의사 한 사람을 찾아냈어요. 김승호는 그 길로 직접 차를 몰아 병실 앞에 섰고 문을 밀고 들어서는 그 한 걸음에 방 안의 공기가 단번에 얼어붙었습니다. 선생, 내 아들 인생을 망친 값을 오늘 치를 건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속죄할 건가? 늙은 의사의 손이 잡고 있던 보온병이 바닥으로 떨어져 대굴대굴 굴렀고 그 입에서 가늘게 새어나온 한마디에 모든 게 뒤집혔어요. 회장님, 제가 죄인입니다. 20년 전 그 진단서는 시료부터 바꿔치기 된 가짜였습니다. 노 의사는 그동안 혹시 모를 보복에 대비해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한 뭉치의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강세아 쪽에서 매달 꼬박꼬박 들어온 입마금 돈의 입금 내역과 결과는 무조건 무정자료라고 적힌 오래된 지시 문자 출력본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김승호는 공증인 한 사람을 바로 불러들였고 그 자리에서 친필 자술서 한 장이 완성되었어요. 그 첫 번째 껍질이 벗겨지는 순간부터 김승호의 등 뒤에서는 보이지 않는 화살들이 빠르게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곱씹고 있었어요. 지난번 비서실장에게 귓속말로만 전했던 보육원 방문 일정이 어떻게 바로 다음 날 원장 귀에 들어가 있었을까? 회사에 돌아오자마자 그는 사설 보안팀을 조용히 회장실로 불러들였고 탐지기를 든 직원들이 책상 아래와 가죽 의자 틈, 차량 뒷좌석 가죽 사이를 꼼꼼히 훑기 시작했죠. 불과 30분 만에 손톱만한 한 금속 2개가 손바닥 위에 올라왔습니다. 도청 장치와 위치 추적기였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자리에서 발로 밟아 부수었겠지만 김승호는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건들지 마. 그대로 둬. 오늘부터 이 귀는 내가 부리는 꼭두각시가 될 거야. 며칠 뒤 김승호는 비서실장과 둘만 남은 회장실에서 일부러 목소리 톤까지 맞춰가며 대화 한 토막을 흘렸어요. 실장, 유전자 결과 말이야. 결국 혈연이 아니었다는군. 내가 잠시 그리움에 눈이 멀었나 봐. 더는 그 아이들 일에 신경 안 쓸 거야. 미련 없어. 도청 장치 너머로 그 말이 고스란히 흘러들어가는 순간 펜트하우스 소파에 앉아 이어폰을 꽂고 있던 강세아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죠. 역시 저 영감도 이제 한물 같네. 그러나 그 다음 미끼는 더 컸습니다. 며칠이 흐른 어느 오전 김승호는 또 한 번 일부러 기운 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요즘 몸이 영 시원찮아. 회장 자리
이쯤에서 내려놓아야 하지 않겠나? 모든 경영 권한을 아내한테 맡길 거야. 위임 서류 검토부터 해두게. 강세아는 이어폰을 뽑으며 눈을 크게 떴지만 이번에는 혹시나 싶어 최상무에게 재빨리 확인을 지시했습니다. 최상무가 법무팀 내선으로 조용히 전화를 걸자 저쪽에서 무거운 목소리로 답이 돌아왔어요. 네, 위임 검토 서류 지금 책상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김승호가 그 서류를 직접 준비해 전날 밤 법무팀 책상 위에 올려둔 가짜 미끼였다는 것은 오직 그와 비서실장 단둘만 아는 비밀이었죠. 두 번의 확인을 거친 강세아는 마침내 경계를 완전히 풀었어요. 그날 밤 그녀는 최상무를 비밀 펜트하우스로 불러들여 향이 진한 와인 한 병을 따고 잔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며칠만 있으면 그 6남매는 지구 반대편으로 증발하고 대성그룹은 통째로 내 손 안에 떨어져. 20년 걸렸다. 20년. 사모님 축하드립니다. 유리잔이 쨍 하고 맞부딪히는 소리가 밤 공기를 울렸고 바로 그 축배의 순간에도 이미 김승호가 몰래 설치해 놓은 도청 장치를 통해 서재의 스피커로 그 비열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김승호는 어두운 서재에서 그 음성을 가만히 들으며 아무 표정 없이 단 한 모금의 찬물도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사설정보팀은 최상무의 개인 차명 계좌 하나를 파고들고 있었어요. 몇 달이 건너 거슬러 올라간 그 입출금 내역 위에서 20년 전 민재에게 씌워졌던 그 횡령 금액이 한 푼의 오차도 없이 강세아의 돈줄에서 최상무 계좌로 흘러들어가 있었다는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났죠. 내 아들을 도둑놈으로 만든 그 돈이 정작 이 여자의 손에서 시작되어 저 남자의 주머니로 들어갔구나. 김승호의 턱 근육이 꿈틀거렸고 그 밤 그는 처음으로 서랍 속 아들 사진을 꺼내 그 위에 제 손바닥을 얹었습니다. 민재야, 미안하다. 아비가 너무 바보 같았다. 그 순간에도 드레스룸 안쪽 한 벽에 붙은 카메라는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김승호가 금고 쪽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둔 덕분에 강세아가 그 벽 뒤 금고를 여닫는 장면과 6자리 비밀번호가 서재 화면에 똑똑히 찍혀 저장되어 있었죠. 축배를 끝내고 강세아가 와인에 취해 깊이 잠든 새벽. 김승호는 실내화만 신은 채 드레스룸 안쪽으로 걸음을 옮겼고 화면에서 본 그대로 손가락 끝을 한 번에 움직였습니다. 삑삑삑. 6자리의 전자음이 끝나자 두꺼운 강철문이 가느다란 공기 소리와 함께 스윽 열렸어요. 금고 안쪽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는데 표지 하나에는 낯선 영문으로 된 회사 이름 5개가 길게 적혀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5개의 이름 없는 회사를 거쳐 세탁된 돈이 무려 3천억. 김승호의 손끝이 숫자 하나하나를 천천히 훑어내려갔고 그 밑바닥에 이상하게 눌려있는 낡은 보자기 한 뭉치가 눈에 들어왔죠. 끈을 풀자 그 안에서 누렇게 바랜 편지 봉투들이 한 뭉치 쏟아져 나왔어요. 봉투에는 하나같이 같은 글씨체, 같은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보내는 사람 김민재, 받는 사람 아버지. 김승호의 손이 처음으로 저 자신도 놀랄 만큼 크게 어긋났어요. 강세아가 편지를 태우지 않고 남겨둔 것은 그 안에 적힌 주소와 가족 이야기를 감시의 끈으로 삼기 위해서라는 것을 그는 단번에 알아챘고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돌처럼 내려앉았죠. 제일 위에 있던 봉투를 먼저 열어보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첫째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지어야 할지 며칠 밤을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이런 게 그때 저한테 이름을 지어주시던 아버지의 마음이었을까요? 저도 비로소 아빠가 되어 보니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고요한 드레스룸 안에서 편지지 위로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졌어요. 김승호의 뺨을 타고 흘러내린 눈물이었죠. 그는 편지 다발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숨소리조차 죽인 채 오래오래 어깨를 떨었습니다. 아들의 글씨를 손가락 끝으로 한 번 더 훑고 그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기다려라. 내 손으로 이걸 반드시 끝내겠다. 동틀 무렵 책상 위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어요. 지혜가 보육원 원장실 옆 청소도구함에 들어가 몰래 녹음한 해외 브로커와 원장의 통화 파일이 비서실장을 거쳐 김승호의 손끝에 도착한 참이었습니다. 거기에는 6아이에게 매겨진 입양비와 원장이 그 돈을 개인 자산으로 돌려 아들의 학원비와 명품 가구를 사들인 몇 년치 비리 현황까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김승호는 그 자리에서 비서실장에게 짧게 명령을 내렸어요. 관할 경찰서에는 아동학대와 복지법 위반으로 고발장을, 국세청에는 후원금 횡령과 탈세 의혹 세무조사 요청을 각각 따로 접수해 절대 같은 채널로 보내지 말고. 그리고 김승호는 또 하나의 작전을 조용히 시작했습니다. 강세아의 친정 오빠가 운영하는 중견 건설사는 매출의 절반이 대성그룹 하청에서 나오는 회사였습니다. 그마저도 정상적인 수주가 아니었죠. 강세아가 안방에서 결제 라인을 흔들어 몰아준 알짜 공사들이었고 시세보다 15%씩 부풀려진 공사비의 차액이 다시 그녀의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오는 구조였거든요. 친정 식구들이 강남 고급 빌딩에서 기사 딸린 외제차를 굴리며 살아온 20년이 사실은 전부 그 뒷돈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던 셈이었습니다. 김승호는 사설정보팀이 올린 거래 내역을 훑어본 뒤 구매본부장에게 짧게 지시했어요. 그쪽 라인 신규 발주 전면 보류. 기존 계약은 하자조한 걸 만한 건 전부 걸어. 그 한마디에 수백억짜리 발주서가 서랍으로 들어갔고 착공 중이던 현장 2곳에는 공사 중지 명령과 함께 기성금 지급이 묶였습니다. 주거래 은행은 매출처 리스크를 이유로 운영자금 대출 승인을 막았고 자재 협력사들은 선결제 아니면 공급 불가라는 공문을 돌려보냈죠. 여기에 김승호가 따로 움직인 회계법인이 부풀린 공사원가와 차명 계좌 흐름을 국세청에 흘리자 며칠 만에 세무조사 통지서까지 날아들었고 격리 상무는 그날 저녁 사표를 던지고 잠적해버렸습니다. 사방이 한꺼번에 조여오자 친정 오빠가 벌건 얼굴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세아야, 대성 발주가 하루아침에 다 끊겼어. 은행 막히고 세무조사까지 들이닥쳤어. 이대로 가다간 부도야. 매제가 뭐라도 눈치챈 거 아니야? 수화기 너머의 울부짖음에 강세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러나 강세아는 이어폰 너머로 들었던 혈연도 아니고 위임도 한다는 말을 굳게 믿고 있던 터라 이 갑작스러운 냉기가 어디서 불어오는지 도무지 감을 잡지 못한 채 손톱만 잘근잘근 깨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김승호의 서재에서 비서실장에게 내린 마지막 지시 한마디가 허공에 낮게 떨어졌어요. 모든 자료는 경찰 쪽에 완벽하게 넘겨. 그리고 이틀 뒤에 임시 주주총회에 올릴 것들 따로 정리해. 내가 직접 단상에 설 거니까. 마지막으로 사랑보육원 재단 앞으로 쌓인 빚 오늘 밤 안에 전액 매입해. 한 푼도 남기지 말고. 수십 년 동안 굴러다니던 묵은 부채가 하룻밤 사이에 대성그룹 쪽으로 넘어왔고 사랑보육원의 실질적인 주인 자리에는 조용히 김승호의 이름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오전 대성그룹 본사회의장은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부터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수백 명의 주주와 국내외 취재진이 앞다투어 자리를 채우고 벽면의 거대한 스크린 앞에는 마이크 여러 개가 숲처럼 꽂혀 있었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무대 뒤 입구로 쏠리던 바로 그 순간 보라색 실크 드레스에 은빛 보석 목걸이를 두른 강세아가 한 손을 가슴에 얹은 채 단상 위로 천천히 걸어 올라왔어요. 오랫동안 이 날만을 기다렸다는 듯 그녀의 입가에는 잔잔한 승리의 미소가 걸려 있었고 구두굽 소리는 마치 개선 행진곡처럼 단상 바닥을 울렸습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모이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남편의 건강을 대신해 대성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그녀가 미리 준비해둔 연설의 첫 문장을 막 꺼내려는 순간이었어요. 회의장 맨 뒤쪽 양문이 소리 없이 스윽 열리는 것이었죠. 사람들의 고개가 일제히 그쪽으로 돌아가자 회의장 안에 얕은 술렁임이 번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양쪽 문 사이로 김승우 회장이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는 서류 가방이 아니라 작은 6손이 연달아 쥐어져 있었죠. 12살 첫째가 맨 앞에서 할아버지의 큰 손을 꼭 잡고 그 뒤로 3살배기 막내까지 올망졸망 손을 이어 잡은 채 줄지어 카페 뒤를 걸어왔어요. 단상 위에 강세아가 들고 있던 연설문이 파르르 떨리다가 종이 몇 장이 손끝에서 스르륵 빠져나갔습니다. 회장이 단상 아래까지 와서 멈춰섰고 그 눈빛이 강세아에게 닿은 순간 수십 년을 함께 산 그 여자의 얼굴에서 혈색이 씻겨 내려가기 시작했죠. 김승호는 아이들의 손을 한 명 한 명 단단히 쥔 채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주주 여러분, 안내 말씀 한 가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 새로운 가족을 여러분께 소개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때 김승호가 품속에서 봉투 한 장을 꺼내들자 회의장의 모든 숨소리가 한순간에 멎었습니다. 스크린에 혈연관계 일치 한 줄이 떠오르는 순간 강세아의 구두굽이 휘청거렸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동안 저 여자가 지우려 했던 대성그룹의 진짜 주인입니다. 회의장 안이 순식간에 얼음처럼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김승호가 옆 테이블에 놓여있던 리모컨을 집어들자 정면의 대형 스크린이 환하게 밝혀졌어요. 첫 번째 화면에 뜬 것은 한 노이사의 얼굴과 그 아래로 흐르는 떨리는 목소리였죠. 23년 전 저는 김민재 씨의 시료를 바꿔치기에 무정자증 진단서를 위조했습니다. 지시한 사람은 강세아 사모님이셨습니다. 자술서 영상이 끝나기도 전에 두 번째 화면이 자동으로 넘어가며 낯선 영문회사 이름 5개가 한 줄로 주르륵 올라왔습니다. 그 옆에는 3천억이라는 거대한 숫자와 함께 지난 10년 동안의 돈의 흐름이 화살표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바로 이어 축배를 들며 강세아가 대성그룹은 통째로 내 손 아내라고 으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회의장 전체로 울려 퍼졌죠. 장내는 한순간 탄성과 경악이 뒤엉켰고 수백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단상 위의 여자에게로 쏟아졌어요. 강세아의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목소리는 끝내 나오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화면에는 10년 전 민재에게 더 씌워졌던 그 횡령 금액이 강세아의 돈줄에서 최상무의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간 입출금 내역이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스크린이 넘어갈 때마다 객석의 주주들은 입을 틀어막은 채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고 몇몇 기자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정신없이 송고 버튼을 누르고 있었죠. 그 사이 김승호는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들의 손을 더 단단히 쥐고 아주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한 문장만 덧붙였어요. 저 여자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제게서, 제 아들에게서, 그리고 이 6 아이에게서 훔쳐간 모든 것을 오늘 전부 돌려놓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 회의장 뒤쪽 양문이 또 한 번 열리고 이번에는 검은 제복의 검찰 수사관들이 줄지어 입장했습니다.
손에는 사전에 발부받은 구속영장이 들려 있었죠. 그들이 단상 위로 성큼성큼 올라가 강세아의 양팔을 붙잡자 그녀는 그제야 소리를 내질렀지만 그 비명마저 카메라 플래시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안 돼요. 이건 오해예요, 여보. 그녀의 손목에 차가운 금속이 채워지는 그 소리가 회의장 스피커를 타고 울려 퍼져나갔습니다. 같은 시각 인천 외곽의 한 항구에서는 또 다른 한편의 연극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낡은 컨테이너 박스 사이로 한 중년 사내가 커다란 캐리어 2개를 끌며 밀항선 쪽으로 바삐 발을 옮기고 있었죠. 최상무였어요. 아침에 펜트하우스에서 뉴스 속보 한 줄을 보고 그는 곧장 금고에서 달러 뭉치를 쓸어 담아 튀어나온 참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착장 모퉁이를 막 돌아서던 그의 앞으로 경찰이 한꺼번에 들이닥쳤죠. 최상무, 움직이지 마. 몸을 돌려 달아나려던 그의 발목이 비에 젖은 콘크리트 위에서 미끄러지고 결국 그는 흙바닥에 그대로 엎어져 무릎을 꿇리고 말았어요. 묵직한 달러 다발이 캐리어에서 쏟아져 나와 진흙탕 위를 나뒹굴었습니다. 그리고 대성그룹 본사 1층 로비에서는 또 한 번의 장면이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어요. 강세아의 후광 하나로 임원 자리를 꿰차고 매일 턱을 치켜들고 걸어 들어오던 친정, 동생들이 출근길에 보안 요원들에게 출입증을 빼앗기고 있었죠. 오늘부로 퇴사 처리되셨습니다. 사무실로 올라가실 필요 없습니다. 경비실 앞에 놓인 종이 상자 몇 개에 액자와 만년필 따위가 담겨 있었고 그들은 어리둥절하게 상자를 든 채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법원 집행관들이 강세아 친정 소유의 강남 고급 빌딩의 문을 두드렸어요. 명품 가방이 줄지어 진열된 드레스룸에도 금박 장식이 박힌 소파에도 피해 보상 가압류를 뜻하는 빨간 딱지가 한 장씩 정성스럽게 붙어 나갔죠. 평생을 우리가 어떤 집안인 줄 아느냐며 턱을 치켜들던 친정 부모는 잠옷 차림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구겨진 이불 몇 채만 든 채 곰팡이 냄새가 배인 좁은 반지하 단칸방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변두리의 사랑보육원 마당에도 낯선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커다란 굴착기 한 대와 이삿짐 트럭 2대가 정문 앞에 나란히 멈춰 섰고 건물 외벽에는 긴급 안전 진단 결과 위험 등급 사용 중지라는 붉은 고지문이 큼직하게 붙었죠. 김승호가 며칠 전부터 조용히 진행시켜온 명도 절차와 철거 승인이 드디어 한꺼번에 효력을 내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법원 집행관들이 원장실 철제 자물쇠를 따고 들어가 원장이 아이들의 후원금으로 사들인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와 금색 장식의 금고에 한 장씩 빨간 딱지를 붙여나갔습니다. 그녀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마당으로 밀려나왔고 맨발에 닿는 차가운 흙을 느끼며 털썩 무릎을 꿇어 대성통곡을 쏟아냈어요. 내 거야. 다 내 거야. 이게 어떻게 다? 울부짖는 그 얼굴 위로 굴착기 한 대가 낮고 묵직한 엔진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6아이는 할아버지의 곁에 나란히 서서 제 손에 꼭 쥐고 온 작은 손수건을 만지작거리며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쿵, 쿵, 쿵. 철제 구조물이 안으로 무너져 내릴 때마다 회색 먼지가 피어올랐고 그 낡은 벽체 사이로 원장이 호통치던 방, 지혜가 몰래 유품을 찾아 헤매던 쓰레기 지파장이 하나씩 잿빛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첫째가 할아버지의 옷소매를 살며시 잡아당기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할아버지, 저기 우리 다시는 안 가도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저 문은 영영 없어진 거야. 다시는 너희 근처에도 못 와. 김승호는 아이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으며 그 작고 따뜻한 어깨를 제 쪽으로 꼭 끌어당겼습니다.
며칠 뒤 열린 재판정에는 취재진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판결문을 읽어내리는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차분하게 울려 퍼졌어요. 강세아에게는 징역 20년, 최상무에게는 징역 12년, 사랑 보유권장에게는 징역 7년과 함께 전 재산 몰수 및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이 떨어지는 순간 방청석 맨 앞줄에 단정히 앉아있던 김승호는 두 눈을 잠시 감았고 그 곁에 지혜는 소리 없이 옷소매 끝으로 눈가를 꾹 눌렀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봄볕 좋은 날 사랑 보유권이 있던 그 자리에는 새 건물의 착공식이 열렸어요. 흰 천에 덮인 표지석 앞에서 지혜가 떨리는 손으로 천을 걷어내자 그 아래로 또렷한 5글자가 햇살 아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민재 어린이 복지재단. 카메라 플래시가 다시 한번 쏟아졌고 6아이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은 채 그 글자를 가만히 올려다보았어요. 첫째의 눈에 그렁그렁 물이 차오르던 그때 바람 한 줄기가 부드럽게 마당을 가로질렀고 어디선가 한 줌의 판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듯 했습니다. 김승호는 고개를 들어 높고 맑은 봄 하늘을 올려다보며 저 위 어딘가에 있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마음속으로 나지막이 한마디를 건넸어요. 민재야, 수진이 애미야. 오늘부터는 이 아비가 너희 목까지 다 안고 가마. 그 목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날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중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모두의 가슴 한구석이 오래도록 따뜻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7년이라는 세월이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재단 마당의 은행나무 아래로 7번의 봄꽃이 피고 졌고 7번의 가을 낙엽이 수북이 쌓였다 다시 쓸려갔어요. 그 계절들이 지나는 동안 6아이는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그러나 또렷하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세월 동안 한 여자는 철창 안에서 하루하루를 지우듯 살아가고 있었죠. 사랑 보유권의 전 원장이었어요. 판사가 선고한 7년의 형기를 한 달도 깎지 못한 채 채우고 그녀가 다시 세상에 나온 건 어느 쌀쌀한 초봄의 새벽이었습니다. 교도소 철문이 차르륵 하고 그녀의 등 뒤에서 닫히던 그 소리가 마치 이제 내 인생의 진짜 벌은 지금부터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죠. 그녀가 두 손에 쥐고 있던 건 구겨진 종이 한 장과 낡은 비닐봉지 하나가 전부였어요. 판결로 내려진 횡령금 환수와 6남매 앞으로 물어줄 거액의 손해배상액이 그녀의 예금과 부동산은 물론 시골에 묻어둔 밭 한 떼기까지 탈탈 털어가 버린 지 오래였거든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이틀을 지새우고 지하철역 구석에서 박스 몇 장을 덮고 또 사흘을 보낸 끝에 그녀는 마침내 한 용역 사무소의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그게 그냥 청소, 밥, 뭐든 시키는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아동 관련 기관에는 발도 들이지 못하게 하는 규정에 걸려 예전 직업은 입 밖에도 꺼내지 못했죠. 사무소 직원이 내민 배정표에 적힌 주소를 보는 순간 그녀의 손끝이 파르르 얼어붙었습니다. 김민재 어린이 복지재단, 외부 주차장 및 공용 화장실. 바로 그 이름. 한때 자기가 아이들을 돈벌이 상품으로 굴리던 그 보유권이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들어선 번쩍이는 재단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 남루한 작업복을 걸친 전 원장은 신분을 숨긴 채 재단 정문 건너편 주차장으로 출근했습니다. 재단 본관 안으로는 한 발도 들어갈 수 없었고 그녀가 맡은 구역은 주차장 구석의 공용 화장실 한 동뿐이었죠. 과거 이태리 산 가죽 소파에 몸을 파묻고 어린아이들의 코 묻은 저금통을 빼앗던 그 손가락이 이제는 변기 뚜껑을 닦는 소를 쥐고 하루 종일 오줌대를 문질렀어요. 건너편 재단 정문 위로 김민재 어린이 복지재단이라는
대리석 글자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일 때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화장실 안쪽으로 몸을 숨겼어요. 그러던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재단 쪽에서 무슨 중요한 시찰이 있는 모양인지 주차장 입구에 검은 세단 2대가 나란히 멈춰 섰고 가슴에 명찰을 단 직원들이 줄지어 길 양쪽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오늘 새 이사진분들이 현장 점검 오신다니까 화장실 구석 하나까지 싹싹 닦아두세요. 용역 반장의 말에 전 원장은 별다른 대꾸도 없이 걸레를 힘주어 짜냈어요. 이사진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 바도 아니었고 그저 1시간이라도 빨리 이 아침이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심정이었거든요. 화장실 바닥에 쪼그려 앉아 열심히 타일을 문지르고 있을 때 밖에서 또각또각 아주 단정하고 묵직한 구두 소리 여러 겹이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문을 넘어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왠지 모르게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쉿, 안에 누가 계신 것 같은데 실례하겠습니다. 누군가 낮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어 맑고 또렷한 한 목소리가 화장실 안을 조용히 울렸습니다. 이쪽 화장실도 청결 상태가 아주 좋네요. 관리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목소리, 분명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가슴 한복판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녀는 여전히 바닥을 향해 얼굴을 묻은 채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벽 쪽으로 바짝 붙어 허리를 구부렸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사님. 젖은 걸레를 쥔 손으로 애써 얼굴을 가리며 인사하던 그 순간 그녀의 정수리 위로 그림자 하나가 조용히 드리워졌어요. 혹시 고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고 그녀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아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먼저 닿은 곳은 먼지 한 톨 없이 반짝이는 검은 구두 한 쌍이었어요. 그 위로 주름 하나 없는 감색 정장 바짓단, 그리고 꼿꼿이 세운 허리, 마지막으로 그 얼굴을 올려다본 순간 전 원장의 입술이 저 자신도 모르게 크게 벌어졌습니다. 20살 즈음의 여자, 그 반듯한 이마와 서늘한 눈매가 어쩐지 낯설지 않았어요.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던 그녀의 기억 어딘가에서 한 아이의 얼굴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동생들 손을 꼭 붙잡던 그 12살짜리 여린 얼굴. 한때 원장실에 불러 앉혀놓고 마지의 이기심 때문에 동생들 앞길이 망가진다고 독을 풀어가며 가스라이팅을 했던 바로 그 아이. 7년이라는 세월 끝에 그 아이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재단의 이사가 되어 그녀 앞에 서 있었어요. 전 원장의 손에서 걸레가 툭 하고 떨어졌고 이어 빗자루마저 바닥에 쨍그랑 하는 가벼운 소리와 함께 나뒹굴었습니다. 그녀는 숨도 쉬지 못한 채 뒷걸음질을 치다가 자기 가방금 닦던 변기 옆에 엉덩이를 찌우며 꼴사납게 주저앉았어요. 입술이 덜덜덜 떨렸고 기름기 없는 머리카락 몇 가닥이 이마에 덜어 들러붙어 있었죠. 첫째는 그녀의 발치에 떨어진 빗자루를 천천히 허리를 굽혀줍더니 손수 그것을 그녀 쪽으로 살며시 내밀었습니다. 그 눈빛 안에는 분노도 복수심도 없었어요. 대신 아주 서늘한 예의가 깔려 있었죠. 떨어뜨리셨네요. 이것도 규칙 위반일까요? 전 원장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빗자루를 받아드는 순간 첫째가 한 걸음 더 다가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저기 멀리 아프리카 아이들 돕는 것도 훌륭한 일이죠. 그런데 선생님, 바로 눈앞에 있는 우리 아이들부터 예쁘게 돌봐주셔야 진짜 좋은 어른 아니겠어요. 여기 우리 재단 아이들이 쓰는 곳이니까 구석구석 마음을 담아 부탁드립니다. 바로 그 말투, 바로 그 문장의 결. 7년 전 아이들의 돼지 저금통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며 이 돈으로 저기 아프리카 아이들 도와주면 얼마나 예쁠까?
하고 자애로운 미소를 짓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고스란히 제 귓속으로 되돌아와 심장 한복판에 꽂혔어요. 그녀의 무릎이 저절로 꺾였고 젖은 타일 바닥에 이마가 닿는 소리가 탁 하고 울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땐 제가 눈이 멀어서 머리카락이 얼굴 위로 흩어지고 콧물과 눈물이 뒤섞여 바닥에 뚝뚝 떨어져 내렸죠. 첫째는 잠시 그녀를 내려다보다가 한숨 대신 아주 조용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용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한 이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걸 평생 지켜보세요. 그게 당신이 받아야 할 진짜 벌입니다. 그러고는 등을 돌려 고요한 봄볕이 쏟아지는 바깥으로 걸어나갔죠. 화장실 안에는 수돗물이 또르르 떨어지는 소리와 한 여자의 꺼져가는 울음소리만이 남아 오래도록 울렸습니다. 같은 시각 시내 한쪽 언덕 위의 대저택 거실에서는 늙은 회장 한 사람이 창가의 소파에 편안히 몸을 기대고 있었어요. 탁자 위에는 작은 접시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시장에서 막 사온 2,000원짜리 옛날 단팥빵 몇 개가 얌전히 놓여 있었죠. 장성한 첫째가 아침 일찍 시장에 들러 사온 것이었습니다. 김승호는 그 빵 한 조각을 천천히 입으로 가져가 꼭꼭 씹다가 맞은편 벽에 걸린 액자 앞으로 눈길을 돌렸어요. 그 안에는 커피숍 간판 아래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 민재와 며느리 수진 그리고 6아이의 얼굴이 고스란히 담긴 가족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빵을 삼키고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민재야, 수진이 애미야. 이제야 이 아비가 다 끝낸 것 같구나. 그 목소리에는 어떤 원망도 어떤 분노도 남아있지 않았고 오로지 기나긴 숙제를 끝내낸 사람의 평온한 숨결만이 깔려 있었죠. 그날 저녁 재단 마당에는 노을이 주홍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재단 총괄 이사가 된 지혜가 오늘은 꽃바구니 하나와 따뜻한 단팥빵 7개를 준비해 두었고 할아버지의 손을 잡은 6남매가 차례로 현관문을 나섰어요. 여전히 맨 앞에는 20살이 된 첫째, 맨 뒤에는 10살이 된 막내가 섰습니다. 매달 이맘때면 이렇게 부모님의 묘소를 찾는 것이 이들만의 약속이었거든요. 묘비 앞에 꽃을 얹고 단팥빵 7개를 나란히 놓아두었습니다. 6남매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아주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한 노래를 천천히 부르기 시작했죠. 단팥빵 먹고 쑥쑥 자라서 밤하늘 별도 따오고 강아지랑 뛰어놀자. 45년 전 5살 아이의 귓가에 20년 전 30살 아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7년 전 비오는 무덤가의 6아이 입술에 머물렀던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노래가 오늘은 노을 속에서 7사람의 화음이 되어 조용히 번져나갔어요. 하늘 어디선가 민재와 수진이 이 노래를 듣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노을 한 자락이 8사람의 어깨 위로 가만히 내려앉으며 그들의 길고 긴 이야기를 봄볕 속에 조용히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할아버지가 어린 아들의 귓가에 어설프게 흥얼거려주던 노래 한 소절이 45년의 세월을 건너 비오는 무덤가에서 6손주의 입술로 되살아났습니다. 단팥빵, 별, 강아지. 그 짧은 노래가 한 가족의 끈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잠든 아이 등을 토닥이며 무심코 흘린 노래가 평생의 기둥이 되고 세월을 건너 기어이 우리를 찾아오니까요. 혹시 오늘 누군가의 목소리가 귓가에 잠깐 스치셨다면 그 온기는 아직도 마음속에 고요히 머물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울림으로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한 줄 남겨주세요. 선생님의 오늘 하루가 아버지가 불러주던 그 노래처럼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연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